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면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에게 받는 첫인상의 55%는 시각적인 정보, 즉 외모와 복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이 38%를 차지했고요. 실제 그 사람 말의 내용으로 첫인상이 좌우되는 건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요, 사람들이 상대의 인상, 신뢰도, 사회적인 지위까지 단 0.1초 만에 판단해버린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인간의 뇌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결론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보려 하기보다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기 십상이죠. 물론 화려한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깊이입니다. 사람을 외모와 첫인상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하지만 세상이 겉모습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겉모습에 따라 인상과 판단을 해버린다면 우리도 그걸 마냥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현 님이 인천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인천 지역 물에 잠긴 곳들 사진 보니까요.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에요. 우선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경기도 내에서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양평 등등 경기도 지역에 넓게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서해 5도, 또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 충청남도 태안, 당진, 서산, 홍성 지역, 또 서울은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거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인천시까지도 호우경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일부랑 강원도 일부, 춘천, 또 충청남도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네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그치고 나니까 바로 엄청 더워졌고,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호우주의보 혹은 호우경보이고, 비 피해, 날씨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미님은 매미 울음소리에 귀가 시끄러운 날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지금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고요. 하여튼간 다양한 지역에서 또 건강한 여름의 막바지를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선물도 드려야 하니까요. 오늘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줄여야 한다, 산업재해 없애야 한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필요한데요. 특히 공공 이것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때 희망 가격이나 기타 조건을 각자가 서면으로 써서 내는 걸 뜻하죠. 특히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이걸 잘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서 한 글자가 다릅니다. 주로 경쟁 뭐뭐 이렇게 두 글자로 부르는데요. 현찰 아니고요. 현찰 아니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볼까요?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뉴욕 증시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뭐 별일 없었고요. 그냥 예. 늘 그렇듯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네, 다우지수 1% 올랐고요. S&P 500 0.3%, 나스닥 0.14% 상승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9월 네.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100%, 뭐 99.9% 확신하면서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아울러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면 오르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12만 3,6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우리 증시는 힘을 많이 내다가 요즘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 0.4%, 코스닥 지수는 0.06% 상승 출발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상대적인잖아요. 네, 그렇죠. 이장과 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힘을 좀 더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사상 사상 최고가. 최고치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한 2,300선에서 3,200까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단한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국장은 사상 최고치를 못 가고 있다라는 네, 거 맞아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네. 5년 동안 210조 원이나 투입이 되는 큰 일입니다. 사실 원래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면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큰 틀에 5년 동안의 나라 운영 계획을 이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급하게 취임을 하는 바람에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국정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5년간 뭐 할까? 이재명 정부 시대에 코스피 5천 시대에 인공지능 3대 강국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했고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를 보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건 바로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역시. 여기다가 25조 원이고요. 지역 균형 성장에 15조 원, 복지 강화에 24조 원 등을 쓰기로 했습니다. 요거 다 쓰니까 210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건 210조 원이면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네. 문제잖아요. 일단 지출을 절감해서 116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출을 구조조정하느냐? 관행적, 낭비성 예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의 구조조정입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일단 내년 예산안부터 27조 원 이제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줄이냐?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182개 사업에서 479억 원, 좀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7천억 원 줄이기로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했던 공적개발 원조 예산도 1조 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교 다니는 애들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내국세에 연동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 일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이 교부금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지방학교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산을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요거 저희 고정 출연하시는 홍춘옥 박사님이 맨날 지적하시는데요. 네네. 네. 저기 뭐 무슨 5명 가는데 전세버스 5대를 동원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교육부금은 의무 지출 가운데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던 항목입니다. 많은 예, 예. 교육계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삭감함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네네.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도 담겨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세입도 늘려야 되잖아요. 더 걷겠다. 네, 뭐 증세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정상화입니다. 감세 정책의 정상화, 예.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요. AI 기반 조세 행정 효율화, 그러니까 빠지는 약간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촘촘하게 해서 걷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 출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교육세 등을 인상해서 5년간 35조 6천억 원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94조 원이잖아요. 못 미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라고 해서 아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이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틀의 국정 방향이니까 세부적으로 매년 또 어떻게 세제 개편안 또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돈을 또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담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가요 2차례 추경 편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 우리 GDP 대비해서 46%였던 국가 채무 비율 올해 말에는 한 49%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게 28년에 국가 채무 비율 50%로 추산했거든요. 근데 네. 이미 지금 25년 말에 49%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너무 나라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는 돈을 써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도 부족한 상황이다. 옆집에서라도 빌려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지금 재정 건전성 따지느라고 이거 빚 안 내면 이게 되겠냐. 그렇죠. 나라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확장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 지출 구조 조정 말고도 국채 발행을 시사한 거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민생의 소비 쿠폰 정책도 내놓은 거고요. 정부가 확장 재정하려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도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 이야기 나오는데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원체 높고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게 정부 부채예요. 그렇죠. 가장 건전하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게 정부니까 정부가 써야 하는 건 맞는데 정부도 그러면 빚을 또 많이 조달할 수밖에 없겠고 걱정되는 건 역시나 건전성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견조하다, 네. 건강하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반대로 또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문제다. 일단 23년 이런 기준으로 인식도 보자면 GDP 대비해서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우리나라가 51.5%입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 두 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까지 불었어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한 130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1년간 늘어난 나라빚 증가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야, 이 정도 속도로 가다가는 국가 채무 비율 2040년에 80%, 2050년엔 108%로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이러면 문제잖아요. 속도가 문제죠. 속도가. 그래서 피치도 국가 신용평가 등급을 내는 이 피치 같은 경우에도 2월에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신용 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렇게 나라 빚이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당장 살림살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 적용했고요. 국내의 불확실성,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주요 인선도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 금융위원장으로는요. 2억 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거시경제 맡아온 정통 관료예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이 한국기재부와 금융위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금융정책을 했던 맞아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거시경제 맡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왜 금융위원장으로? 이거 아하. 뭔가 조직 개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보자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기획예산처 부활하고요. 금융산업정책, 기재부의 경제정책, 국제금융 등 기능을 합쳐서 재정경제부로 통합 개편하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조직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통 관료를 발탁한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뭐 청문회 과정 같은 거 안 거쳐요. 그냥 임명하고 제청하면 됩니다.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는데요. 네. 이 금융감독원장 이분이요. 약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 노동 등 사회 분야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렸어요. 금융은 아닌데. 근데 금감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조금 실세 금감원장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네네네. 금감원에 좀 실세들이 많이 가는 그런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명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주병기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배, 공정한 시장 질서 강조해온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네. 이 대통령한테 경제 분야 자문을 했었고요. 21대에는 공정경제와 관련한 공약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언론에서 한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정위 소관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미국과의 그 상호 네, 관세에서 맞아요. 마찰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강력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온라인 플랫폼법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게요. 또 하나 홈플러스가 여전히 그 기업회생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 점포를 좀 많이 없앤다고 하네요. 맞아요. 지금 이제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임대료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68개 임대 점포에서 이제 임대료 조정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서 폐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된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등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조조정하면 당연히 인건비 줄이는 거죠. 다음 달부터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무급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급여 일부 반납 또한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 3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회생 계획 인가 전 M&A 허가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받아서요.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쉽지 않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자 하나한다고 하더라도 무급 휴직 들어가시는 근로자분들은 나중에 M&A 이후에 이 인수자가 또 어떻게 고용을 이어갈 것인지가 확정이 돼야 아마 또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낮아져요? 네, 금융위원회가요 오늘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 개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곳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엔 0.1% 포인트, 10억에서 30억 이하는 0.0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 중소 가맹점에 0.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환급은 이제 오늘 9월 26일까지고요. 규모는 약 650억 정도고 가맹점당 한 4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1등급 가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 사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4일 이후 에너지 소비율 최고 등급의 가전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구매액의 1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이후 네, 구매한 맞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해서 대상 가전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네. 최고 등급 제품만 신청 가능하고요. 1등급.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유선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제품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제품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하, 유선 진공 청소기는 네네. 에너지 2등급도. 그리고 제가 아까 11개 품목 말씀드렸는데 무선 청소기는 없습니다. 왜요? 무선 제품은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서요. 효율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계속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환급금이 총 2,539억 원입니다. 이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원이 소진되면 못 받으세요.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사실 거다라고 하면 사셔가지고 빨리 신청해서 10% 환급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아마 그러면 7월 4일부터 구매한 거면 네. 여름에 에어컨 1등급 구매하신 맞아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이거 사놓고 신청 못 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신청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빨리 해야지 그 아까 말씀드린 한 2,500억 정도 이게 재원이 소진되면 못 받으십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할부로 구매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하. 있습니다. 됩니까? 네, 됩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 리퍼 제품, 요거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요게 한도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한 개 품목을 여러 개 구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지원 금액 총합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네네. 한도는. 그래서 7월 4일 이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신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요걸 이제 일종의 환급처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책 이렇게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여러 희망자들이 낙찰 희망 가격이나 기타 조건을 서면으로 써서 참여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투명성, 공공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경쟁 이것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사실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력, 안정성, 시공, 능력 등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특히 건설 분야에서 사고 많이 치는 기업은 이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 이런 논의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7500님이 성공예감에서는 언제 낙찰이 될까요? 라고. 항상 이거를 여러분도 하고 계시는 셈이죠. 8402님, 수차례 시도는 했는데 낙찰률이 제로입니다. 속상합니다. 저희한테 이걸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뭐 공공 혹은 이런 방식으로 저기를 하신 건지. 그리고 8305 쓰시는 분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참여를 해봐야 내부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쟁 이것 방식이 특히 가격에다가 가점을 많이 두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부실해진다. 안 좋은 자재를 쓰고 날림 공사를 하게 되고 이것을 또 부르는 원흉이 된다. 이런 지적도 또 일각에서는 있지요. 김경민님,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데요. 경매 물건 한번 이걸 해볼까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정답 두 글자. 요걸 해서 잘 되면 낙찰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음식 맛은 우리 가게가 제일 맛있는데 옆 가게에서 저기는 방송 한번 나왔다고 말이야. 막 사람들이 줄 서고 있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과연 실력과 유명세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이제 좀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안 유명하죠, 하나도. 책도 쓰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어느 분야든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혹시 옛말일까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현재도 통하는 말일까요? 현재도 사실상 유효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 학창 시절에는 시험 잘 보면 등수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딱 실력이 아니라 뭐 시험 점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주목을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식당, 뭐 카페라고 그래도 음식이 비슷하고 뭐 분위기가 같다 이러면 보통은 뭐 TV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SNS에서 여기 되게 핫하대 이러면 보통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책도 제가 뭐 얼마 전에 책을 냈었으니까 네. 그래서 책도 뭐 유명인이 이 책 좋다 뭐 말하면 뭐 베스트셀러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누가 현상을 어디서 한마디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슈퍼스타 효과라고 부르는데 슈퍼스타 효과. 그렇죠. 이름도 딱 들어도 한 방에 와닿네요. 방에 와닿죠. 1981년 시카고대 경제학자 세리 로젠이 처음 제시했는데요. 네. 그건 본인 논문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와 미디어가 이제 발달되니까 상위 몇 명이 시장의 대부분이 이걸 다 가져간다. 근데 사실상 뭐 실력 차이는 많지는 않은데 노출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압도적인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포츠에서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차이는 사실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뭐 스폰서나 광고 계약 금액 보면 뭐 수십 배, 어떻게 보면 뭐 수백 배도 날 수 있죠, 사실은. 유명세 인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실력만큼이나 눈에 띄는 기회를 잡냐 못 잡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전 세계 상위 어떤 분야든 탑 10이면 거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일 텐데. 그렇죠. 왜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한 말씀도 하세요.
유명해지면 잡소리도 명언이 된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이름이 알려지면 왜 신뢰도까지 확 올라가는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텐션 경제라고 어텐션이 우리나라 말로는 주목 그죠? 네, 우리 주목, 차렷. 영어 수업 시간 때 어텐션 바우 뭐 이러잖아요. 뭐 그거긴 한데 네. 이거 이제 우리의 말로는 이제 주목 경제, 뭐 관심 경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데 한정돼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뇌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보통 수천 건에서 만 건 넘게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눈 떠가지고 핸드폰 뭐 음악 소리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너무 네. 많은 뉴스 광고 뭐 근데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 그게 뭐였지 생각할 만큼 집중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본 거를 기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본 거에 훨씬 더 기억이 남고 친근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SNS나 뭐 이런 영상 볼 때도 많이 처음에는 안 보다가 많이 보는 무슨 주제에 있으면 결국에 누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 어텐션 경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림픽이라든지 스포츠 할 때 특히 어떤 TV에 딱 어떤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 소위 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영상이 화제가 되면 그 선수도 유명해지면서 확 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비슷한 실력 가지신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묻힌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면 쭉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상 몇 명이 이제 독점하는 구조가 고차가 되다 보니까 뭘 하든지 유명해져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어텐션 경제라고 하는 거네요. 주목도에 따라서 확 갈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실력 좀 떨어져도 일단 유명해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소한의 실력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가게가 예를 카페가 엄청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가지고 SNS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커피도 먹어도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그다음에 안 가잖아요. 한 번만 가고 말죠.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기라는 게 어떻게 순식간에 얻을 수 있어도 이 실력이나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인기가 있으려면은 계속 그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충성 고객이 이 정도 맞으면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쓰겠다 이런 거 정도 돼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낭중지추라고 혹시 아세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그렇죠. 왜냐 보통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저 사람 실력이 좋은데 뭐 잘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야 낭중지추 몰라? 그 이야기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실력 있는 사람은 주머니 송곳처럼 나오는 거야 이러는데 언젠가는 티가 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고사가 전국시대 고사인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식객이 주군한테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랬더니 낭중지추라는 말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송곳은 나오는데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된 거야 이랬더니 그 식객이 했던 말이 아니 주머니에 넣어줘야지 나오지 않냐 이게 고사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송곳이어도 그렇죠. 주머니에 넣어줘야 티가 나지 알지. 그렇죠. 근데 그 이 고사를 사람들이 예. 이 뒷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항상 앞부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실력은 기본이고 뒤에는 누군가 주목을 해줘야 된다. 이게 낭중지추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용이거든요. 실력은 기본이다. 근데 또 요거 역시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알려지지 않았다, 유명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지 못한 게 워낙 많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되는데 네. 그럼 박탈감이 되게 심하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했는데도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이 약간 더 주목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것이 사실 머리에 남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런 현상 이론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탠퍼드 대학의 마이클 스펜스 교수가 신호 이론이라고. 신호 이론이요?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거 관련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신호를 잘 보내야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학위나 자격증이 노동시장의 능력의 신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제가 뭐 잘할 거라 생각하는 신호를 받고 보통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였는데 최근에는 브랜드나 홍보, 평판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잡코리아가 20대에서 40대 남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45%가 직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인정과 보상을 꼽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박탈감과 소외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동기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할 맛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직장 문제만 뿐만 아니라 사실 예를 형제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삼형제, 사형제 이렇게 형제가 많으면 한 명이 좀 예쁨 받는 게 사실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한 것보다 스스로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소외감이나 박탈을 느끼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기 저하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아까 그래서 신호 이론, 그렇죠. 시그널 이론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내 실력을 뭔가 보여줄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처음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회 초입 때 내가 어떻게 주목을 받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1968년에 발표한 마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내용은 뭐냐면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김원영 러커스대 교수와 브래든 킹 노스웨스턴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메이저리그 판정의 마태 효과와 지휘 편향이라는 논문인데요. 네. 이거 봤더니 심판이 올스타로 여러 번 선발된 투수에 대해서는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비율이 높대요.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하는 비율은 낮다는 거예요. 그때 반대로 올스타 경력이 없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하는 비율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서 마태 효과가 있는 거야. 쟤는 올스타 했는데 저게 설마 볼이겠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지. 원래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는 그쵸. 비슷하게 볼에 걸쳤는데 스트라이크로 인정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인식이 있는 거죠. 쟤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많은 거죠.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죠. 뭐 신인 가수인데 데뷔에 동시에 저 사람이 라이브 장인이다. 뭐 이렇게 밈이 뜬다든지 딱 뜨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노래를 잘 부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실력인 사람이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거를 만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어떤 스타 그룹의 동생 그룹 이렇게 해서 딱 데뷔하면 바로 주목을 받죠. 맞습니다. 비슷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책도 뭐 이렇게 출간하면 몇 달 정도 지나면 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도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이 신제품 서비스 냈는데 초반에 언론에서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러면 좋은가 보다 해서 스폰서십도 붙고 파트너십도 붙고 뭐 협력도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회의 초입을 잡지 못하면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신호를 다른 사람들이 체크하지 못하고 또 그 신호가 증폭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호가 증폭되지 못하니까 이제 아쉽게도 묻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죠.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걸 만들어야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임팩트 있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게 평소에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보상과 인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일하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좀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나 조직에서 사실 좀 신경 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한 명이 회사도 처음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계속 보통 이제 잘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실력자들이나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부 조직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공식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걸 보면 객관적으로 밖으로 보여준 얘가 일을 많이 한 거죠. 실제로 얘도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뭐 발표를 순환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발표자 작성자를 교체하면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평가할 수 있게 또 성과나 가시성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면은 보통 이 기회라는 게 조직에서 일정 특정 사람한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 기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외부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강제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좀 여러 가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 균등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8318님이 쇼잉을 잘 못하는 직장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죠. 본인이 실력이 있는데 그쵸. 티를 잘 못 내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리고 아까 1300님이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요. 너무 유명해져도 허장성세인 곳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전원양님은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꼭 유명하다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명세 때문에 또 실력이 묻히는 경우도 또 반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명인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약간 교수님들이나 연구원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네네네. 학계 유명인이라 부르는데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한 거를 어려우니까 대중들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예. 더 좋다고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이 연구에는 관심 없고 다른 거에 관심 있네 이러면서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력을 묻힌 경우도 있고 이거 굉장히 실예인데 예. 해리포터 시리즈 굉장히 유명한 작가 로엔 롤링이 조앤 롤링. 그렇죠. 조앤 해리포터. 롤링이 네. 맞습니다. 2013년에 내가 실력이 좋은데 이름값에 너무 낀 거품이 있으니까 내가 작품성만 가지고 하면 평가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라고 말 안 하고 로버트 갤브레이스라고 개명해가지고 가명이죠. 정확히 말하면. 가명을 써서 그렇죠.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도 네. 출판계 잡지에서는 너무 책 좋다 이랬는데 주류 언론이나 독자들에서는 외면당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한 500부 나가고 영국에서도 한 1,500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조앤 롤링이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바로 판매 순위 1위로 올라갔거든요. 해리포터 작가가 그쵸. 자기 이름을 숨기고 책을 내니까 1,500부요? 그렇죠. 영국에서 1,500부, 미국에서 500부. 제 책보다 덜 팔렸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때 본인 이름이 다시 조앤 롤링의 책이야라고 나중에 알려지니까 바로 1위로. 그렇죠. 야, 이게 참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 유명세라는 게 거품 같기도 합니다.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맞아요. 유명인들이 이걸 또 간과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너무 요즘에 매일매일 이슈가 새롭잖아요. 사실 매일매일이 아니라 오전, 오후 이슈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오전 이슈 다르고 오후 이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의 화제가 내일 다른 화제로 이제 대체되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에 떴다고 하더라도 콘텐츠나 성과로 그 다음까지 연결하지 못하면 이제 사라져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상 주목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유명해졌다 그래도 배우고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유명세라는 게 사실은 그 대가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실력하고 또 유명한 이름값 어떻게 이 균형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실력은 기본적으로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쭉 쌓아야 되는 거고요. 주목이 불꽃처럼 짧다 보니까 그걸 여러 채널로 나중에 확장시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성과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거를 끊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출 범위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분야 관련돼 가지고 노출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실력이라는 건 이제 뿌리고 유명세는 꽃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가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거고 꽃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 땅속에 안 그래야지 보니까. 그 벌도 날아오고 그쵸. 나비도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뿌리가 없으면 꽃만 있어도 금방 시들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적절히 조화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력은 뿌리고 그쵸. 유명세는 꽃이다. 꽃이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뿌리를 바탕으로 꽃을 그쵸. 피웠습니다. 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오늘 오전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 12일 밤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씨는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언론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합동연설회 마지막 순서로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이 이달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2달 연기됩니다. 17번째 연장 조치로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15% 등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개 사육 농장 1,500여 곳 가운데 약 70%인 1,072곳이 폐업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7년 이후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하거나 유통 소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죠. 아 다르고 어 또 다르고요. 네.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내 의도랑 다르게 또 불쾌하게 느낄 때가 있고요. 나는 좀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솔직함과 무례함이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아, 네,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혹시 어디에서 무례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의 말투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나는 네.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의 어떤 근본 배경은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일단은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지능이 아니라 정서지능이라고 그래서 정서지능.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자기 이해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그릇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남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사실은 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실은 자신을 잘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어떻게 보면 넓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깊은 토대가 있으면 그 넓은 그릇을 가지고 타인을 오히려 좀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죠. 아, 이게 꼭 나를 무시해서 저 말을 하는 건가? 그건 꼭 아닐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이해의 결여입니다. 네. 이거는 타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든 네.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잘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팩트를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이게 중요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상관 안 하고 네. 그냥 지금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그렇죠. 세 번째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상호작용. 결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말투가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 의도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물론 말하는데 네. 타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보통 연락을 하고요. 연락을 하면 타인은 보통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전화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인가 내가 전화를 오히려 하는 사람인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오히려 전화를 하는데 자꾸 전화를 누가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혹시 말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죠.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만한가를 한 번씩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네요. 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그리고 상호작용. 네. 요 세 가지를 사실 잘 갖추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네.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네. 남이 또 무례하게 대하는 거를 나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참 복잡하긴 한데 솔직함하고 무례함 네. 이걸 어떻게 확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단은 본질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말투는 좀 상대방을 단정짓고 좀 공격하고 좀 비난하는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무례한 말투일 수 있고요. 네. 솔직한 말투는 어투가 좀 그렇게 예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제안을 하고 좀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어떤 차이일까요? 만약에 무례한 경우에는 넌 왜 보고서가 맨날 늦냐? 네. 이런 게 무례한 이야기죠. 근데 솔직한 거는 보고서가 늦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솔직한 좀 말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고서가 늦었다라는 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나라고 좀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에 있어서 덜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토대고요. 또 무례한 말투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네. 넌 왜 맨날 보고서가 늦냐? 왜 이렇게 늦어? 네. 는 무례한 거고 네. 보고서 항상 늦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네. 아 이거는 이제 관심, 질문 제한이 있는 거고 그렇죠. 솔직한. 또 다른 사례는요? 뭐 또 틀렸네. 김 대리는 왜 계속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무례한 말투일 수 그러네요. 있고. 넌 왜 그러냐 이거네요. 네, 그렇죠. 솔직한 말투는 이 부분에 오류가 있긴 하네요. 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아까 무례한 말투 중에 넌 왜 보고서가 맨날 늦냐. 네. 맨날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전 맨날 늦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왜 쟤는 계속 맨날 저래 막 이런. 네, 왜 계속 틀리냐. 이것도 계속 틀린 건 아닐 수 있는데 예. 너무 단정적 표현일 수 있죠.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틀린 건데 네. 그게 이제 맨날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게. 그래서 그 안에 관심과 제한이 있는가. 네. 여기에서 무례함과 솔직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좀 무례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네.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난 네. 쿨해. 난 네. 쿨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솔직함을 넘어서서 무례함으로 가는 사람들은 네. 약간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로 넘어갈 때 필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필터를 기능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수기 필터나 공기청정기에 네, 필터가 네, 없는 네. 사람들. 필터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터 기능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타인이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네, 환경도 있고요. 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혜미님이 솔직함을 빙자한 무례함이 너무 많다고. 네, 김승일님 솔직하다기보다는 배려를 하는 말투인데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게 사실은 솔직함 이 안에 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요것도 좀 예를 들어주세요. 필터가 없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야, 네 몸매에 그 옷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완전히 야, 이거 완전 필터 하나도 없는데요. 네, 예. 싸우자는 얘기죠. 솔직한 말투는 야, 나는 네가 저번에 입었던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리더라.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간접적으로 네, 오늘 옷은 별로야라는 표현인데 네, 상대방도 그래도 좀 마음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런 필터가 없는 분들은 왜? 아니 난 사실만 얘기한 거야. 너 솔직히 살쪘잖아. 살찐 건 팩트잖아.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기청정기도 필터가 한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필터가 다 빠진 공기청정기다. 네, 네, 흙먼지 들어가고 흙먼지 나오고 네,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 박미영님이 그런 사람한테 나도 필터 없이 무례하게 말하고 싶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무례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기자님은 택배가 잘못 오면 택배요. 네, 그 택배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으로 잘못 온 택배. 네. 그쪽 다시 가져가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경계선을 세우면서 조금 대화를 재구성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가 보통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있는데 욱하니까 네. 확 그냥 들이받고 싶은데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예. 타인에게 무례하게 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예. 사실은 자기가 비난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비난받기 싫고 네. 남만 비난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맞받아치면 여기서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면 둘 다 괜히 예민하다 이렇게 결론 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무례하게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쌍방으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말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지 않는 것. 그런 말투면 난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신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자기를 굉장히 놀리고 자기를 굉장히 우스갯거리 만들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 네. 얘기하게끔 많이 돕습니다. 제가 이제 내담자로 만나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너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너와 친구가 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내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제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하지 마, 막 이게 아니라 네, 네. 놀리지 마 이게 아니라. 네. 싸우지 말고 어떤 면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 자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너랑 친구하기 싫어해.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괜찮습니까? 뭐 또 친구하기 싫어해 하면 또 그게 논쟁의 여지가 되니까 네,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게 더 나는. 네.
또 반대로 그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럴 때 또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작은 것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용기 있게 말하는 연습을 키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감사한데 이번에는 어렵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네. 우선은 확실한 거절부터 하고 그 네. 다음에 설명을. 네. 근데 나는 그것도 잘 못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고서 나 이유를 얘기해주고 대안도 말해보는 거죠. 대안도.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조금 점심 식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쩌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거절받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무례할까봐 네. 상대방을 좀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이게 걱정돼서 빙빙 돌리시는 건데 그렇죠. 우선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용기 있게 말해보는 네. 두 갈식으로.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관계도 해치지 않는 이게 참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수님한테 이 기술이라는 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하는 것도 이게 기술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사실 뭔가 이게 상대방 말할 때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항상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보다는 뭐 저는 이렇게도 또 생각해봤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부정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것도 있고 내 것도 하나 더 제시가 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좀 침묵해야 될 때 그냥 네. 아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때랑 네. 그래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때 네. 요건 좀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을까요? 뭐 솔직함이라는 게 미덕이지만 무조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뭐 이렇게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뒤에 장소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상대라면 어떨까? 상처가 된다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수님이 가족에게는 필터 적용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한테 사실은 더 잘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상담할 때 돈줄 내드릴 때 좀 필터가 잘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연이 좀 역대급입니다. 아이 넷을 키우는 40대 부부인데 매월 3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터를 잘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